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헨리 포드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대량 생산 하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뭐? 소 도살장이 들어온 거예요. 당시 소 도살장에서는 이렇게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로 소를 도살했거든요. 맨 끝에서 누군가 소의 목을 치면은 소 시신이 털썩 우리 저기 뭐 공항에서 짐 찾을 때 빙빙빙 도는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딱 소 시신이 올라가면은 누구는 머리 자르고 누구는 다리 자르고 누구는 내장 빼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한 자리에 서 가지고 한 가지 일만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유레카, 저거다. 소 도살장에 있는 저 컨베이어 시스템을 자동차 생산에 한번 내가 도입을 해보자. 도입을 합니다. 헨리 포드가 그 경영자로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그 포드주의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에게 9 to 5,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하는 요 하루 8시간만 근무하게 하고 최고로 높은 임금을 준다. 예요.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월급을 많이 주고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게 한다. 그런 반면에 생산 단가,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 단가는 최대한 낮춘다.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의 그 마진, 이윤은 최대한 높게 한다. 이 3원칙이거든요. 포드주의라고 해가지고. 노동자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일단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만들면은 9 to 5가 가능해요. 왜냐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 얘는 헤드라이트만 달고 얘는 본네트만 달고 얘는 엔진에 무슨 나사만 조이고 한 자리에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12시간에서 24시간 걸려서 한 대 만들던 그런 시스템이 한 대 만드는데 60분 딱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600대 이상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차를 찍어내요. 당연히 부자들만 타던 자동차가 가격이 훨씬 낮아져가지고 이른바 중산층도 사게 돼요. 중산층 미들 클래스란 말도 포드의 이런 대량 생산 때문에 탄생을 했어요. 그 포드가 정말 헨리 포드가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9 to 5를 정확하게 지켰어요. 5시 되면 무조건 몽키 스패너 놓고 퇴근하라고. 내가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중산층이라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노동자들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노동자들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그 스웨트 홈이라고 해서 스위트 홈은 달콤한 가정집이고 스웨트이 땀이잖아요. 스웨트 홈이라고 해가지고 아동학대, 여성학대, 9 to 5가 어딨어요. 애들 공장에서 기계 돌리다가 죽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9 to 5를 딱 지켜요. 월급 많이 줄 테니까. 즉 노동자가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포드가 T형 자동차,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거든요. 이걸 만들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란 게 탄생을 합니다. 이게 이른바 포드주의거든요. 근데 이 포드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뭐냐면 변화에 빠르게 대처를 못해요. 왜냐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게 모든 게 시스템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럼 공장을 또 다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순발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삶이 따분해져요.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헤드라이트만 끼워놓고 있다고 봐봐요. 나중에 꿈속에서 헤드라이트 귀신이 나올걸요? 이거를 나중에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찰리 채플린이 감독 겸 주연을 했던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그 포드주의 그 컨베이어 벨트로 조립을 하는 걸 비판한 영화예요. 주인공이 당연히 찰리 채플린인데 거기서 그 몽키 스패너 가지고 하루 종일 나사만 쪼이는 그런 노동자로 찰리 채플린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 쪼이는 거에 노이로제 걸려. 나사처럼 보이는 건 다 쪼여야 돼요. 집착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다가 여자들 블라우스에 있는 단추도 나사로 보여가지고 그것도 막 쪼이려고 해. 비판한 거예요. 그런 포드주의 컨베이어 시스템을요. 하여간 이 대량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록펠러가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주유소가 생기고 이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제 자동차가 이제 보급되면서 어떤 게 생기냐? 당시 이제 그때쯤 되면 그 프랑스에 있는 한 형제가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냥 고무 덩어리였던 타이어인데 공기 튜브, 바람을 집어넣는 타이어를 개발합니다. 쿠션 죽이죠, 승차감. 근데 그 형제가 이 타이어를 홍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이걸 만들어요. 각 지역에 있는 맛있는 맛집들을 리스트를 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면 타이어가 또 필요하겠죠. 그 형제가 바로 미쉐린 형제들이에요. 미쉐린은 미국식 발음이고 프랑스식 발음은 미슐랭이죠. 미슐랭 가이드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미슐랭 타이어 팔려고 각 지역의 맛집들 소개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시라고. 주유소 생겼죠. 고속도로 생겼죠. 맛집 생겼죠. 헨리 포드는 미국의 근대사를 바꿔놨어요. 이른바 포드주의를 통해 가지고 뭐 이 중산층과 주유소와 고속도로와 프랑스와 협작을 해가지고 미슐랭 가이드 맛집들을 막 만들어내고 했는데 이건 인정. 헨리 포드는요 인종차별, 뭐 장애인, 뭐 성소수자 절대 차별 안 했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포드 자동차는 흑인이건 무엇이건 피부 색깔 신경 안 쓰고 다 고용을 하고 똑같은 월급 준다. 우리 포드 자동차는 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팔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심지어는 앞이 안 보이는 분들도 똑같이 취업을 해서 똑같은 월급을 준다. 해요. 왜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 각자의 역할을 다 만들었어요. 영어를 못해도 나사는 조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도 받아요. 흑인들도 받고 영어를 못하는 다른 뭐 동유럽 이민자도 받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또 이런 조립 파트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이 안 보여도 뭐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요. 포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 그래서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우리 포드 자동차는 이런 사람 절대 차별 안 하고 똑같이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헨리 포드의 흑역사가 하나 있어요. 딱 한 민족은 겁나 싫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차별,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실제로 했던 말인데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이다. 하나님의 그 무슨 뭐 선택을 받았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무슨 아일랜드계지만 영국 사람이잖아. 국적은 영국이었거든요. 우리 앵글로색슨과 한판 붙어가지고 우리를 이기면 앵글로색슨을 이기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 인정해줄게. 덤벼. 반유대주의 서적도 내고 그 당시에 이제 헨리 포드사가 이제 신문사도 갖고 있었거든요. 신문사에서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기사와 무슨 연재 시리즈 내고 해요. 이걸 누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누가 감명받았을까요? 1933년에 이른바 제3제국을 선언해서 독일의 정권을 찬탈했던 맞습니다. 히틀러가 이걸 보고 감동을 해요. 미국에도 저렇게 우리 나치를 지지하는 멋진 기업인이 있다. 해서 1938년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1년 전에 나치 최고의 훈장을 헨리 포드에게 수여를 합니다. 수여를 해요. 맞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헨리 포드는요. 히틀러가 준 나치의 훈장을. 그리고 히틀러가 그 유대인 탄압을 했던 가장 큰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헨리 포드라는 미국 최고의 재벌이 나를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이었어요. 실제로 헨리 포드의 지지 덕분에 봐라, 미국 최고의 저런 그 재벌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유대인 죽여. 해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담이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포드 자동차를 타지를 않습니다. 아직 뭐 연좌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도 포드 자동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포드 자동차는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의 정신 자동차예요. 솔직히 이제 뭐 캐딜락이나 링컨 컨티넨탈 이거는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타는 차고, 그리고 뭐 쉐보레 이런 것도 뭐 미국인이 타긴 타지만 그렇게 보편화된 차는 아니고, 미국 차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지만 한국 차 하면 현대차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미국 차 하면 포드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뭐냐면 포드 픽업 트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포드 픽업 트럭 타고 다니면 그냥 미국인이에요. 그 포드, 미국 자동차의 상징인 포드 차를 만들었던 헨리 포드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헨리 포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재벌 얘기를 여기서 마칠까 하다가 너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앤드류 카네기 얘기를 또 잠깐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카네기 홀의 그 카네기 맞아요. 카네기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요. 록펠러는 뭐의 제왕이었어요? 록펠러는 석유 재벌이었죠. 카네기는 뭐의 재벌? 뮤직 홀의 제왕? 아니에요. 카네기는 바로 철강 재벌이었습니다. 스틸. 카네기 스틸. 카네기 철강 회사. 자, 그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앤드류 카네기는 1930년대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방직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앤드류 카네기가 13살 때 영국에 엄청난 기근이 발생합니다.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카네기 아버지가 큰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 바다 대서양 건너에 있는 새로 만들어진 국가, 신생국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가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13살, 자기 부인과 13살 아들과 앤드류 카네기의 동생과 함께 배를 타고 붕 바다 건너 새로운 나라 미국에 도착해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도착을 합니다. 나중에 그 앤드류 카네기의 자서전에 따르면 건너갈 때 아라비안 나이트를 그렇게 배 안에서 봤대요. 왜냐면 처음 가보는 신비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신대륙 미국에서는 아라비안 나이트와 같은 새로운 동화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웬걸 도착하니까 세상에 그런 패러다이스가 어딨어요. 아버지도 밤새 노동을 하고 엄마도 허드렛 일하고 어린 동생은 등쳐 업고, 처음에 이제 그 13살짜리 앤드류 카네기가 취직했던 곳이 지하실에 있는 방직 공장이었어요. 석탄으로 돌리는, 석탄 그 시커먼 때 그냥 뒤집어 쓰고 방적기 돌리면서 면직물 뽑아내는 거.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실에서 석탄가루 마시면서 이 면직물 뽑아내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요. 뭐 했냐면 전보국에서 전보 배달하는 거. 돈쯔 하면은 이거를 전보요 배달하는 역할.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해요. 더 이상 석탄가루 안 마시고 햇볕을 바라보면서 내 책상 위에는 연필과 공책이 있었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전보 일을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누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스캇이라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록펠러 편을 했을 때 록펠러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또 다른 그 철도 재벌 토마스 스캇. 이 전보를 보내려고 왔다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꼬마애가 앤드류 카네기라는 친구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어이, 너 우리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전보 담당 안 할래? 제가요? 진짜요? 그래. 괜찮아. 우리 회사에 들어와. 와, 신난다. 이래서 철도와 인연을 맺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돈 되는 게 보이나 봐요. 이
토마스 스캇의 그 눈에 들어와가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일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또 주식도 배당받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저축한 돈을 베팅을 하냐면 1850년대에 누군가 뭔가 발명을 했어요. 뭘 발명했냐면 바로 침대 기차. 왜냐면 기차는 석탄만 가득 실었으면 이론상은 24시간 밤새 달릴 수 있잖아요. 역마차 말은 물 먹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차를 타고 24시간 달릴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잠잘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침대차 칸이라는 걸 특허를 내고 이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랑 동업하자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우리 이거 한번 사업으로 키우자 해서 침대 기차 회사에 돈을 투자했는데 웬걸 이게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기차 타고 24시간 미 대륙을 달리니까 잠잘 공간이 필요하겠죠. 침대 칸이 대박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칠 앤드류 카니기가 아니었어요. 뭘 봤냐면 당시 이제 그 미국 대륙간 횡단 열차가 강과 협곡을 달릴 때는 교량이 필요했겠죠. 다리, 철교, 나무로 만든 다리였거든요.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기차의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참 재벌이 될 인간은 그때부터 뭔가 알아봤는가 봐요. 나무로 된 다리, 철교, 저걸 쇠로 만들면은 무너지지도 않고 대박 날 거다. 그래. 그러면 쇠로 만드는 철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 철교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당시 기차도 그렇고 선로도 그렇고 이 철교도 그렇고 무쇠로 만드는 시대였거든요.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주 하면 강력해 보이죠? 아니요. 무쇠가 떨어지면 쨍그랑 깨져요, 이게요. 굉장히 약해요, 무쇠가. 그럼 당연히 무쇠로 만든 철교 지나가다가 와직끈 무너졌겠죠. 그래가지고 카네기가 생각을 해요. 뭐냐? 무쇠가 아니라 강력한 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강철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독일에 있는 한 화학자가 무쇠를 강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당장 달려가가지고 나와 손잡자 해서 동업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강철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네요. 이제 강철로 만든 선로는 휘어지지도 않고 강철로 만든 철교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 옛날엔 강을 돌아갔어요, 기차가요. 무너지니까. 근데 지금 안 무너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기차가 강을 지나가고 협곡을 지나가고 계곡을 지나가요. 그럼 당연히 강철로 만들어진 철교 수요가 더 폭발했겠죠. 카네기는 강철로 만든 철교를 찍어내면서 철강 재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1890년대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카네기는 이미 철강으로 재벌이 됐는데요. 철강 재벌 카네기가 했던 거가 돈은 벌었지만 노동자들에겐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최대한 월급은 적게 주고 생산 단가는 낮추고 지 돈은 벌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철강 회사 그 제철소 가운데서 홈스테드 제철소라고 있었거든요. 홈스테드 제철소에서 시위가 벌어집니다. 파업이요. 월급 달라! 월급 달라! 앤드류 카네기가 당시 주방위군에게 요청해가지고 무력 진압을 요청해요. 진짜로 무력으로 진압을 하라고 총을 써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던 파업한 노동자들 다들 그 남북전쟁, 독립전쟁 참전 용사들이거든요. 가만히 못 있죠. 자기가 쓰던 대포랑 총을 갖고 와가지고 서로 내전을 벌입니다. 그 제철소 안에서. 그래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이게 흑역사거든요. 왜냐하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파업을 지금 그 무력 진압을 해가지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요. 이게 홈스테드 노동 탄압 운동이라고 해요. 사건이라고도 하고. 이 사건 이후에 노동자를 총칼로 무력 진압을 한 이 사건 이후에 앤드류 카네기는 그냥 돈을 버는 악마로 찍혀버립니다. 돈 버는 악마. 거기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내가 정말 악마로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내가 번 돈
싹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카네기 파운데이션, 카네기 재단을 만든 다음에 실제로 자기 친인척 가족들에게는 땡전 한 푼 안 나눠주고 싹 다 카네기 재단에 다 사회 환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살아보니까 돈, 부란 것은 악마의 상징이다. 그리고 도서관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미국에만 카네기 라이브러리, 카네기 도서관이 1000몇 개가 넘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책 못 읽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공공도서관을 다 짓고 내 돈 가지고 그 도서관 이름은 카네기 라이브러리라고 지어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의 공과대학을 만듭니다. 엔지니어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카네기 대학을 만드는데 이 카네기 대학이 나중에 멜론 기술연구소와 합쳐져 가지고 지금 공과대학이라고 하면 뭐 넘버 1, 2라고 할 수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그때 탄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앤드류 카네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